이제 대한민국은 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사거리 600km급 초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초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조차 최근에야 실전 배치를 시작한 꿈의 무기체계입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조기경고기와 공중급유기를 중국과 일본의 앞마당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인 더워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자국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개조하여 AIM-174B라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를 F-18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하여 림팩 훈련에 등장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세계 공중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역시 미군의 이러한 행보가 태평양 지역에서 주변 적성국들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미사일의 비용과 구조입니다. 미국의 SM-6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무려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55억 원에서 70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기존 전투기에 탑재하던 무장과는 차원이 다른 체극을 자랑합니다. 유럽의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는 미티어의 사거리가 약 200km 수준이며 가격이 한 발당 약 27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체극과 타격 범위 그리고 투입되는 자본면에서 비교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군 함정에서 발사하던 거대한 요격미사일의 1단 부스터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전투기에 달아 사거리 450km 이상의 타격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방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격돌 속에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국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완성해낸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즉 LSAM이 존재합니다. 미 해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SM-6를 공중으로 끌어올렸듯 우리 역시 LSAM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하는 전략적 선택을 진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의 무기 체계를 비싼 값을 주고 사오는 철저한 기술적 종속국이었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 마음대로 뜯어고지 못하는 굴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든 최첨단 요격 미사일이 존재하며 이를 탑재할 독자적인 4.5세대 플랫폼 전투기까지 보유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LSAM을 기반으로 한 초장거리 무장이 KF-21에 장착된다면 그 사거리는 무려 600km를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미국의 AIM-174B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지배력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며 해외로 빠져나가던 막대한 국방자본을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로 선순환시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합니다. 무기 하나를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량하고 응용하느냐가 국가의 산업구조를 키우고 국고 유출을 막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기술 속에 숨겨진 방위산업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한다는 구상은 결코 허황된 판타지가 아닙니다. 철저한 역학적 계산과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 해군의 SM-6 개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독특하고 치열한 우리만의 기술적 투쟁이 녹아 있습니다. 미국의 SM-6는 본래 발사 초기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대한 부스터가 장착된 형태입니다. 미군은 전투기에 이 미사일을 달기 위해 가장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부스터 부분을 물리적으로 떼어냈습니다. 반면 우리의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설계 사상부터가 완벽히 다릅니다. 애초에 발사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중 펄스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자체 추진력만으로 비행하는 고도의 최적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스터가 없는 LSAM을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미사일 본체 전체를 온전히 탑재해야 합니다. 현재 추정되는 LSAM의 길이는 약 8m 이상이며 무게는 1000kg을 훌쩍 넘깁니다. 6.6m 수준으로 길이를 타협한 미국의 AIM-174B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과거에 빈약한 공군력이었다면 전투기에 달 생각조차 못할 거대한 규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독자 플랫폼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무게 1400kg에 달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거뜬히 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탑재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좌우날개 아래에 LSAM 기반 초장거리 미사일 두 발을 굳건히 장착하고 날아오르는 웅장한 모습을 조만간 현실로 마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 SM 개발 초기에 뼈아픈 비화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중펄스 로켓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서구의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철저한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의 기초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값비싼 미사일을 완제품으로 수입해서 쓰라며 거센 압박과 조롱을 쏟아내냈습니다. 비행 중 고체 연료 엔진을 껐다가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점화하여 타격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이중펄스 기술은 당시 극소수의 강배공만 보유한 철저한 1급 기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의 연구원들은 방나절이 잊은 채 매달렸습니다. 수백 번의 연소 시험 실패와 폭발 사고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기술 국산화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섞인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날 사거리 600km를 논하는 초장거리 공배공 타격망의 꿈은 애초에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의 무게와 길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엄청난 채공시간과 압도적인 사거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지상이 아닌 전투기라는 높은 고도와 마하의 속도를 가진 플랫폼에서 발사된 LSM은 지표면 근처보다 훨씬 적은 공기 저항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유효 타격 거리는 600km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거리 450km로 추정되는 미국의 최신형 공중타격 무기를 스펙상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PL-15 공배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00km에서 300km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공군은 적의 무기가 닿지도 않는 아득한 거리에서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 무리하게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조차 우리의 초장거리 타격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사거리 600km 밖에서 마하의 속도로 이리저리 회피 기동을 하는 적의 전투기를 직접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방산강국인 대한민국의 진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이 거대한 창의 진정한 목표물은 민첩한 적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바로 적 공중전력의 눈과 심장 역할을 하는 대형 표적, 즉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뛰어난 최신형 전투기를 수백 대씩 보유하고 있다 한들 공중급유기의 연료 지원과 조기경보기의 전술지 통제가 없다면 그들의 실질적인 작전 반경은 반의 반토막으로 찌그러집니다. 전투기의 태생적 한계인 짧은 항속거리를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규모 편대가 한반도 근처로 다가오기도 전에 아득히먼 600km 밖에서 그들의 핵심 지원기를 일격에 격추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원기를 잃은 적의 전투기들은 연료 부족과 레이더 공백으로 인해 아군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고 기술을 돌려 퇴각해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지도 않고 적의 팔다리를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가장 지능적이고 압도적인 비대칭 억제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화력이 아니라 적의 보급선까지 희망을 누가 먼저 끊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군사학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13일 KF-21 말레이시아가 먼저 구입한다 영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아니 교과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투기라는 물건은 개발이 완료되고 자국 공군이 수년간 운용하며 성능을 입증한 뒤에야 비로소 수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양산형이 하늘을 뒤덮기도 전인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서로 우리가 먼저다라며 경쟁을 펼치는 이른바 구매 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책임지는 국가들은 완성된 미국의 F-35나 검증된 프랑스의 라팔이 아닌 이제 막 날개짓을 시작한 한국의 보라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국산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해법이 그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열풍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과 산업적 파급력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의 보도 행간을 읽어보면 쿠알라룸푸르의 공군 전략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당초 FA-50 18대 도입에 이어 추가 18대 도입을 확정짓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주력 전투기 사업의 유력 후보로 KF-21을 정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무기
무기에 대한 호감을 넘어선 철저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러시아제 미그-29와 수호이 30MKM은 현재 최악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부품 수급이 끊기면서 사실상 공군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책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당국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KF-21 블록2의 예상 가격은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체치고 비싼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총수명 주기 비용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F-35A는 기체 가격 자체는 1,000억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스텔스 도료 유지 보수와 복잡한 정비 시스템 때문에 시간당 유지 비용이 4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안 등급 정책으로 인해 나사 하나조차 마음대로 풀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기체로서 스텔스기에 준하는 저피탑 능력을 갖추면서도 시간당 유지 비용은 F-35의 절반 수준인 2만 달러 내외로 억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도입 비용보다 향후 30년간 쏟아부어야 할 운영 유지비를 계산했을 때 KF-21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양산되지 않은 기체를 두고 선구매를 타진하는 첫 번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KF-21의 유일한 잠재적 파트너이자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통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신뢰를 쌓고 곧바로 KF-21 도입 의사까지 내비치자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항공전력 우위를 말레이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 당국이 재협상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기술 이전이나 분담금 액수 조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고 자신들을 패싱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필리핀까지 가세하면서 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체계에 가장 충실한 고객 중 하나로 이미 FA-50을 실전에서 사용하여 반군 토벌 작전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신형 전투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미국의 F-16V가 대당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가격과 느린 인도 시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틈을 KF-21이 파고들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FA-50과 부품 호환성이 높고 조종사 교육 체계가 유사한 KF-21을 선택하는 것이 군수 지원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특히 비동맹 노선을 걷거나 독자적인 외교를 원하는 국가들이 왜 하필 지금 KF-21에 열광하는지 그 기술적, 산업적 배경을 짚어봐야 합니다. 핵심은 확장성과 기술 주권입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미 의회 승인 없이는 자국산 미사일이나 제3국의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은 개발 단계부터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구매국이 원할 경우 자국의 소프트웨어나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처럼 자국 환경에 맞는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국방 주권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KF-21의 심장인 엔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젠텐이나 JF-17이 파격적인 가격 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엔진 신뢰성 문제입니다. 러시아산 엔진은 수명이 짧고 중국산 엔진은 성능 기복이 심합니다. 반면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검증된 미제주의 F414 엔진을 쌍발로 장착했습니다. 기체 설계와 레이더, 항전 장비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채워 넣어 자주성을 확보하되 가장
리스크가 큰 엔진은 검증된 모델을 사용하여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만든 이 영리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해외 국방 담당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정역적인 합류 움직임에서 우리가 방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뜯어봐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대한민국이 채택한 진화적 개발 단계가 가진 무서운 전략적 유연성과 파괴력입니다. 통상적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은 스텔스 기능부터 엔진, 항전 장비 등 모든 첨단 기능을 한 번에 완성하려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프로젝트가 좌초되기 십상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칸이나 인도의 AMCA가 시제기 단계에서 엔진 문제와 센서 통합 난이도에 부딪혀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일단 공대공 임무가 완벽히 가능한 블록 1을 먼저 내놓아 전력 공백을 메우고 이후 공대지 및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 2, 나아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블록 3로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수뇌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고성능 기체를 확보하면서도 향후 적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일부 하드웨어 교체만으로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구조야말로 국방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맞춤형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한국형 무기체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항전 장비와 조종 시스템의 직관성 그리고 놀라운 정비 효율성을 체감했습니다. 여기에 KF-21이 도입된다면 조종사 훈련부터 정비 인프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완성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나아가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와의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자연스럽게 도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미국이 F-35를 팔면서 자국 무장만 쓰게 강요하거나 소스 코드를 잠가버리는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플랫폼을 열어두되 성능이 검증된 국산 정밀 유도 무기를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매국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들을 한국 방산 생태계의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고도의 심리적 산업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말레이시아가 처한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비동맹 노선을 걷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무기는 성능은 확실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KF-21은 서방의 표준 규격을 완벽히 따르면서도 미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한국의 독자 기술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제3의 대안이 아닌 유일한 정답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오픈 아키텍처 설계는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보유한 서방제 미사일이나 향후 도입할 다양한 무장 체계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필리핀보다 한 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도입 경쟁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쥐고 있던 동남아 항공우주 산업의 허브라는 타이틀을 뺏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말레이시아가 KF-21을 도입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면 향후 아세안 지역의 KF-21 정비 거점 센터는 자카르타가 아닌 쿠알라룸푸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금 쿠알라룸푸르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아세안 안보 지형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맹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문가들만이 읽어낼 수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KF-21 보람의 굉음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 중동의 뜨거운 사막을 뒤흔드는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띄워올렸고 그 피땀 어린 노력이 마침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브라임 나세르 모하메드 알알라위 UAE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 후방석에 직접 몸을 실었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는 단순한 시승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35의 유일한 대한 세력으로 급부상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과 UAE의 밀착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걸프 지역의 안보 전략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싱크탱크인 걸프 인터내셔널 포럼이 내놓은 분석 리포트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UAE가 한국의 KF-21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전략적 해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 시장의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F-35 도입 협상이 4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중동의 부호 UAE가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살레시오 스키아비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UAE는 더 이상 돈만 내고 무기를 사가는 소비자의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고 개량할 수 있는 생산자의 지위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에 가두고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기술 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8대 방산 수출국 중 유일하게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었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경직된 서방의 방산 카르텔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UAE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KF-21 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의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무려 21조 3천억 원, 미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서막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의 속을 태우고 있을 때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UAE의 등장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서름을 삼키며 갈고 닦은 기술력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며 세계 열강들이 독점해온 항공우주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F-35 판매를 주저하며 간을 보는 사이 한국은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며 중동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이제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선도자의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걸프 인터내셔널 포럼의 분석처럼 UA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실현해줄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껏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고 우리가 제시한 협력 모델이 국제 방산 시장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KF-21의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제조업 역량과 약속한 납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신뢰성 그리고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에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UAE와의 협력 논의가 최종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잭팟이 터지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기회가 한국의 항공산업과 우리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외신에 보도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국제정세의 복잡한 셈법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KF-21이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력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들이 왜 한국의 KF-21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현재 UAE는 우리 공군의 주적인 KF-16보다 성능이 우월한 F-16 블록 60을 80대 가까이 운용 중이고 프랑스 다소사의 최신형 라팔 F4까지 80대를 주문해 놓은 그야말로 중동 최고의 항공 전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아쉬울 게 없는 이들이 굳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 통제권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나사 하나,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조 원을 주고 전투기를 사왔는데 내 마음대로 개량도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 기형적인 종속관계에 지칠 대로 지친 UAE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열어주겠다라고 선언한 한국의 손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주권을 사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며 서방 선진국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던 금단의 영역을 한국이 과감하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UAE가 한국에 제안하고 있는 협력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외신과 업계가 추산하는 경제 효과는 미화 150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약 2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기체값만 따진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공장 건설과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향후 30년 이상 이어질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가계표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로 수년째 속을 끓이며 겨우 받아낸 돈이 몇천억 원 수준인데 오일머니로 무장한 UAE는 아예 단위가 다른 자본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체결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KF-21의 단순 도입을 넘어 공동 개발국 지위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자금난이라는 고질적인 리스크를 단번에 해결하고 KF-21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UAE가 진짜 노리는 것은 현재 KF-21 블록 1이나 2가 아니라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미래의 KF-21 EX 모델과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입니다. 현대공중전은 전투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작전하는 멈티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지휘기로 하고 국산 스텔스 무인기를 윙맨으로 사용하는 작전 개념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UAE는 바로 이 미래 기술의 원천 소스에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완제품을 팔 뿐 제조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지만 한국은 함께 개발해서 제3국에 같이 팔자라는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UAE가 꿈꾸는 탈석유 시대의 첨단 방산국가라는 비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비 분담은 물론 중동이라는 거대한 수출 거점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라는 높고 거친 파도가 남아있습니다.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제품이고 주요 항전장비 일부도 미국의 기술 통제하에 있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UAE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훈련기를 도입하는 행보를 보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F-35 판매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핵심 동맹인 UAE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도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관계자들은 이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KF-21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UAE를 서방 진영에 묶어둘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현장의 데이터가 한국의 기술적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를 비롯한 한국 방산기업들은 납기 지연이 일상인 서방 방산기업들과 달리 약속 한 달째 정확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제조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 국방 관계자들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워했던 점도 바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개발 속도였습니다. 서류상의 스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날아다니는 시제기와 시뮬레이터를
실력을 직접 보여주며 우리는 지금 이만큼 와 있다라고 증명하는 한국의 실행력이 중동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8일 KF-21 보람의 UAE 국방차관 탑승 영상입니다. UAE가 스텔스 전력 전환의 해답으로 KF-21을 다시 선택한 배경은 중동의 포스트 라팔 공백 때문입니다. 라팔 80대 주문으로 184억 달러를 이미 지출했음에도 F-35 도입이 미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지 못하자 UAE는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대당 1억 8천만 달러를 넘는 라팔 추가 증편을 포기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5년 4월 17일 보도는 고위 장성희 방안에 카이 조립 라인을 둘러본 뒤 생산 단가는 6,500만 달러, 운영 시간당 유지비 2만 달러라는 내부 자료에 크게 고무됐다고 전했습니다. 항전 장비 65%를 국산화한 KF-21이 미국산 A사 전자전 장비를 쓰는 라팔보다 ITAR 부담이 적다는 점도 UAE 군수당국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 2025년 4월 17일자는 UAE 공군 대표단이 방한 직후 KF-21 전담 평가침을 만들고 내년 3월까지 50여 항목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는 단순 관심 단계가 아니라 정식 소요 검증 단계로 넘어갔음을 시사합니다. 더 디펜스 포스트 2025년 4월 22일 보도는 양국 공군 총장이 LOI를 체결하며 UAE 조종사가 한국 훈련 공역에서 KF-21을 연속 20시간 체험할 권한을 얻었다고 밝혔고 이는 실전 배치 전 선행 운용 데이터를 함께 쌓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KF-21은 단감한 경쟁력이 아닙니다. 스텔스 지수는 0.046제곱미터로 F-35 대비 2배 크지만 중거리가 시선에서 패시브 추적을 피할 정도의 레벨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고온의 모래 환경을 버티기 위해 카이가 새로 설계한 듀얼 사이클 오일 에어 인터쿨러는 모래 입자 50미크론까지 걸러내는데 이 시스템은 2024년 11월 경남 사천 사막 환경실험동에서 1000시간 연속 가동을 통과해 아부다비 기후에서 최대 추력 2.5% 손실 이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엔진도 변수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GF414 INS6 라이선스 계약 단가가 대당 85억 원인데 영국이 롤스로이스 EJ 200파생형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엔진 궁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지난 7월 보도는 GE 수출 통제 탓에 KF-21 인도네시아, UAE 판매가 지연됐다며 롤스로이스 참여가 위험 분담 효과를 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처럼 엔진 독립성 논의까지 겹치며 UAE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블록3 공동 개발 파트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방산외교 구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GCAP 합류 난항, 카타르는 파키스탄과 젠텐시 합동 운용으로 눈을 돌렸고 쿠웨이트는 타이푼 업그레이드로 예산을 묶어두었습니다. UAE가 KF-21 선택지를 확정하면 중동 내 스텔스 세력 균형이 한국, UAE, 이집트 축과 미국, 프랑스 축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뉴데일리 2025년 4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UAE는 2028년까지 KF-21 40대, 2032년까지 60대를 도입하는 2단계 패키지를 검토하며 1단계 계약금만 4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숫자로 보자면 하이는 단일 계약으로 매출 6조 원, 경제적 파급 13조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2013년 T-50 이라크 수출의 서너 배에 해당합니다. 한국식 맞춤 설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KF-21 프로젝트가 원청, 부품사, 방위사업청, 공군 실사용 부서가 같은 협업 클러스터 안에 묶인 K체인 구조 덕분입니다. EU와 미국처럼 다국적 체계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없으니 해외 구매국이 실시간 피드백을 주면 시제기에 곧바로 반영해 실증할 수 있는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UAE는 이 속도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방산 컨소시엄은 계약 24개월 내인도 48개월 내 완전작전 능력 달성이라는 일정을 제시했고 이는 F-35가 72개월 넘게 걸린 것과 비교해 절반 이하 기간입니다. 이런 시간 단축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숨은 장치는 양산 라인 가변 모듈화입니다. 고양 공장에 들어가는 반자동 조립셀은 피크 10월 세대, 비피크 10월 한 대까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대량 발주 시 병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가변 장비는 2023년 정부 국방혁신 4.0 사업비 380억 원으로 개발됐는데 당시 예산 심의에서
생산 예측 없는 공장 투자라는 비판까지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UAE 수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투자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KF-21 블록2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6발, 단가 230만 달러의 한국형 타우러스 KPD 350K2를 내부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고, 이는 미사일 한 발로 두바이에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UAE 국방부가 이 점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자주전력 보강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승인 없이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자체 조절할 수 있는 군사주권 확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동맹은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적 레버리지까지 다루는 작업이며 KF-21은 중동의 신형 외교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국방차관의 두 번째 탑승은 단순히 고위급 체험이 아니라 성음의 검증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 군사 외교는 이 기회를 활용해 K방산 브랜드를 걸프 협력회 전체로 확장하려 하고, 실제로 사우디 국방부는 카이의 9월 중 실물 시제기 전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듯 KF-21은 기술, 일정, 정치적 상징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카드로 UAE를 매료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동 스텔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사천에서 시작된 양산 라인은 지난해 7월 10일부로 시리얼 프로덕션 단계를 공식 선언했고, 현재까지 시제 6대를 포함해 10여 대가 조립대를 빠져나오며 공군인도 전 최종 기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 속도를 UAE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공군 운용 데이터를 실기체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입 결정을 내린 뒤 48개월 안에 완전 작전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당가는 이미 카이와 방사청이 2조 3,900억 원 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대당 860억 원 선으로 고정됐고, 이는 라팔 대비 45%, F-35A 대비 38% 저렴한 수준이라 UAE 재무부가 요구한 연간 방산 지출 한도에 정확히 맞춰집니다. 그런데 가격만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중동에서 쓰려면 뜨거운 모래바람과 대기 염도까지 견뎌야 하는데, 카이는 이 문제를 내년 블록2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내 외부 냉각 루프를 동시에 쓰는 이중 사이클 인터쿨러와 모래 50마이크로미터를 걸러내는 필터, 그리고 새로 공개된 전자장비결로 방지 발열 패치입니다. 이렇게 환경 적응력을 키웠지만 스텔스 지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UAE의 요구에는 내부 무장창이 답이었습니다. 카이는 불과 사흘 전 KF-21EX라는 이름으로 2000파운드급 폭탄을 삼킬 수 있는 L자형 베일을 공식화했고, 기존 외부 무장 모델 대비 RCS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제2라운드 중동 무기 경쟁에서 F-35 도입이 지연된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자국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텔스 플랫폼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UAE, 한국이 4월에 교환한 포괄적 협력 LOI에는 전용 훈련 공역 조성, 현지 MRO 센터 공동 투자, 부품 국산화 기술 이전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어 UAE는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생산 파트너로 올라서는 그림을 그립니다. 생산 파트너가 되려면 엔진 독립성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는 영국이 최근 롤스로이스 파워플랜트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미국 IT AR 족소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한 대로 GF414 라이선스가 중동 수출에서 걸림돌로 지목되자 영국 측이 EJ200 파생형과 현지 조립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국 역시 블록3 이후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는 만큼 3자 협상 구도가 성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방산 산업에도 결정적입니다. 엔진이 독립되면 IT AR 규제 없이 완제품을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어 KF-21 수출 예상 시장이 현재 4개국 180대 규모에서 10개국 이상 350대 이상으로 급확대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계산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UAE가 1차분 40대를 도입해 병행 운용에 들어가면 중동 하늘에는 한국산 스텔스 펀치가 형성되고, 이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의 후속 구매를 끌어내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KF-21은 단순 기체가 아니라 한국과 UAE가 공동 설계한 무기 외교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이며, 이번 국방차관의 두 번째 탑승은 그 플랫폼에 실린 정치, 경제, 기술 레버리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실무 검증 단계라는 뜻입니다.